2015년 8월 1일 시행되었던 제36회 국제면허사 기출문제, 그 중에서도 제2교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회 문제를 이제 보게 되면 다른 회차에 비해서 특별히 어려웠다든지 특별히 이상한 형태의 그런 출제 경향은 없었고요. 보통 무역에서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평범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기본서하고 그다음에 본 강의를 충실히 들었던 학습했던 학생이라면 한 80에서 90% 정도는 거의 맞출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문제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이 말은 공부하는 시간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점수가 바로 올라가는 그런 평범한 문제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잉크톰스 2010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묻고 있는데, A번 잉크톰스 2010은 11가지 정형거래 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와 함께 소유권 이전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매수인의 권리 의무를 매도인과 같이 규정해 놓은 것은 맞는데 소유권 이전 문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무역거래에서 물품을 현품으로 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인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도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그 서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최종적인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중간 과정에서 배서, 유통을 통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잉크톰스 2010에서는 규정해 놓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와 뿐만 아니라 결제, 결제 조건도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자, 소유권 이전 문제, 결제에 관한 사항 잉크톰스 2010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면 보기 4개 중에서 A가 들어간 거를 보면 2번, 4번에 A가 들어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탈락이고, 정답은 이제 1번, 3번 둘 중에 하나겠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렇게 소거를 하게 되면 이제 50%의 확률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B번 보시면 잉크톰스 2010에서는 원칙적으로 물품 인도와 위험 부담의 이전 시기를 동일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잉크톰스에 그런 조항이 있죠. 매수인이 지정 운수인에게 인도할 때, 그래서 매도인이 위험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때, 다시 말해서 위험 부담의 시기를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해 놓고 있죠. 그다음에 매도인이 지정 운수인에게 인도할 때, 그다음에 매수인이 임의 처분해 둘 때, 그다음에 본선 적재할 때, 그때가 바로 위험 부담의 이전 시기를 두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물품이 인도되는 그 시점하고 그다음에 위험으로부터 해제되는 그 시기하고 같이 분기점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C번. 잉크톰스 2010에서는 국제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국내 매매 계약으로 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정형거래 조건 11가지 중에서 EXW 조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국내 거래에 적합한 정형거래 조건이죠. 그래서 EXW 조건은 국내 거래에도 적용이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바로 잉크톰스 2010은 국제 거래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D번, 자, 잉크톰스 2010은 FOB, CFR, CIF 조건에서 물품의 인도 지점으로 본선 적재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 전에는 온보드가 아니고 Passing Ships Rail, 그래가지고 선박의 난간을 통과할 때, 근데 이거 틀리죠.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선박의 난간을 통과할 때 물품이 인도된 것을 보았지만 이것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반드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즉 갑판상에 내려앉았을 때를 바로 확실하게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온보드 개념이 이제 들어온 것이죠. 그 다음에 잉크톰스 2010 운송 방식 불문 규칙, 그러니까 복합 운송, 어떤 운송선에도 가능한 규칙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해상 운송 전용 조건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해상 운송 전용 조건은 FOB, CFR, CIF 세 가지인데 이것이 아니고 4가지죠. 뭐가 빠지냐면 FAS, 그죠? FAS 선측 인도 조건이 지금 빠져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BCD로 되어 있는 FAS가 바로 FAS가 되어 있는 3번 BCD가 정답이겠습니다. 다음 2번 잉크톰스 2010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묻고 있는데, 자, 잉크톰스 사용 시 국제 운송 중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계약 체결자를 별도로 협의할 필요는 없다. 이건 맞습니다. 잉크톰스 정형거래 조건마다 전부 다 보험계약에 대한 사항이 쭉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형거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만 탁탁하면은 자동적으로 그것이 보험계약의 체결의 당사자가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CIF라든지 그다음에 CIP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죠. 의무화. 근데 나머지 EXW 조건하고
그다음에 F 조건, 그다음에 CFR, 그다음에 CPT 이건 전부 다 매수인이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매수인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니까 매수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지. 정형거래 조건에서 반드시 이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 조항은 없어요. 의무 조항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그룹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매도인 도착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이제 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정형거래 조건에서 이것을 의무한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번이 되니까 2, 3, 4번이 다 틀린 게 되겠네요. 그럼 뭐가 틀린지 보면, 자, CIF 조건 사용 시 선적 비용 이외에 적부비와 수입항 양하비를 수출 단가 계산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자, CIF 조건에서 선적을 본선적도 해야 되니까 선적 비용하고 그다음에 적부비, 정리하는 비용이죠. 이 안에 정리하는 그 비용까지 전부 다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 저쪽에 목적항까지 운임을 다 부담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운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양하비, 수입항에서 물품을 내려놓아야 되는 양하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다시 말해서 운임, 매도인이 부담하는 그 운임에는 목적항까지의 운임만 포함되는 것이, 이렇게 내리는 양하비용은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수출 단가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FOB 부산 조건의 수출 계약에서 수출되는 물품을 스스로 본선에 적재해야 하며 기선적된 화물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바로 조달. 이번에 조달에 대한 내용이죠. 프로큐어링. 자, 해상운송 조건에서는 전부 다 이 조달을 지금 허용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이미 선적되어 있는 그 물품을 가지고 다시 부산항에서 이것을 구매해서 이것을 상대방에게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보게 되면 기선적된 화물을 구매해서 인도하는, 다시 말해서 조달, 이것은 전부 다 허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DDP 조건으로 대미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출자는 수출 및 수입 통관에 관련된 행정비용과 관세를 납부하고 도착 장소에서 양하해서 인도해야 된다. 여기까지 다 맞는데 도착 장소에서 양하해 인도한다는 말이 틀렸네요. 몇 번 강조하지만 이 인코텀스 2012에서 매도인이 운송선에서 물품을 내려놓아서 인도해야 되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DAT 하나밖에 없어요. 즉 도착 터미널 인도 조건. 따라서 DDP 조건은 도착 장소에 양하하는 것은 아니고 양하할 준비, 다시 말해서 운송선에 적재된 상태, 그 상태 그대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음은 인코텀스 2010에 관한 규정이다.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골라봐라 되어 있죠. 자, 인코텀스 각 조건별 매도인과 매수인 의무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결제 조건과 규정되어 있다. 조금 전에 제가 1번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소유권 이전 조항하고 그다음에 결제 조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A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각 조항별로 제품의 인도 시기는 소유권의 이전 시기와 일치한다. 계속해서 지금 1번 문제하고 좀 중복됐어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랬어요. 그럼 A번, B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인코텀스 2010에서는 DAT와 DAP가 신설되고 인코텀스 2000 규칙에 DAF, DS, DQ, DDU가 폐지되었다. 인코텀스 2000을 이제 공부 안 했으니까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은 C번은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D항 보시면 어떠한 단일 운송 또는 복수의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으로는 EXW, FCA, FOB, CPT, DDP가 있게 되는데, 자, 복합 운송에서 이렇게 해상 운송인 FOB는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 이건 틀렸네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하는 것은 이제 ABD, 그죠? C번 조항은 내가 인코텀스 2000을 몰랐다 하더라도 바로
B, D, A, B, D는 우리가 충분히 배웠던 내용이니까 바로 C항을 몰라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잉크텀스 2000은 뭐 안 배웠는데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정답 자 3번 되겠고요. 4번 다음은 잉크텀스 2010 중 C 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자, CFR 조건으로 거래 시 매도인은 보험가입 의무가 없다. 예, 맞습니다. 매수인이 보험가입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또 이제 함정을 또 파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CFR 조건으로 거래 시 매도인은 보험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이거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매수인의 임의 선택 사항이지 잉크텀스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구분해 놓고 가셔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A번 맞고요. 그 다음에 B번 자, CPT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국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인도전의 운송에 필요한 모든 통관제사를 수행하나 제3국을 통과하는 경우 소요되는 관세와 조세 및 공과금은 따로 계약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A국에서 자, D국으로 가는데 중간에 바로 B국과 C국을 이제 경유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쭉 어쨌든 간에 이 사이에 모든 이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느 한 국가를 경유하는데 여기서 이걸 통과하는데 관세라든지 기타 조세를 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바로 CPT 조건에서는 관세라든지 조세에 대해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해 놓아야지만이 불필요한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자, B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CIF 조건의 경우 매도인의 비용 부담 의무는 해상 운임 및 보험료 등이며 매도인의 공장에서 본선에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자, 매도인의 비용 부담 의무는 해상 운임 및 보험료까지는 맞는데 공장에서 본선에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본선에서 적재를 해서 저쪽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 운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즉 매도인의 출발 장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적항까지의 운임은 전부 다 그 비용은 매도인이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요. 이건 뭐 상식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C번이 틀렸네요. C번. 그러면 C번이 틀린 것을 C번 들어간 걸 다 골라내면은 정답은 2번밖에 없겠네요. 그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소구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D 한번 볼까요? 자, CIP 조건의 경우 수출 통관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수입 통관의 의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CFR, CIF, CPT, CIF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와 위험 부담의 이전 시기는 일치한다. 그랬는데 이거 틀려요, 그죠? 바로 C조건은 비용의 분기점은 바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러나 바로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할 때 위험으로부터 이제 해제가 되니까 위험과 그다음에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번도 지금 틀렸네요. 일치한다가 아니고 서로 다르다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다음은 잉크텀스 2010의 DDP 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되겠네요. 자, 이 조건은 항공, 해상, 육상 등 운송 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운송 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복합 운송이니까 어떤 운송수단도 전부 다 가능하고요. 적용이. 그 다음에 2번 이 조건에서 수입 통관 의무자는 매도인이다.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자, D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결정사항이지 잉크텀스에서 바로 DDP 조건에서는 반드시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다. 그래서 3번 틀렸네요.
6번 다음은 비엔나 컨벤션 CISG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골라봐라 하는 의미네요. 자, 보기 A. 동협약은 국제계약에 적용이 되며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당사국의 국적이 달라야 한다거나 타국으로 물품이 이동돼야 한다는 부가적인 조건은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 있어요. 그래서 A국이 있고, 그다음에 B국이 있는데, 각각의 서로 다른 나라에 영업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이제 한국이고, 이게 이제 미국이다. 그래서 반드시 A국, 한국에서 거래하는 미국에 있는 이 사람이 반드시 미국 국적일 필요는 없고, 같은 국적이라도 서로 다른 나라에 있으면은 다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B국에 있던 물품이 타국으로 이동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전제 조건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것이 바로 CISG 규정이 되었고요.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B번 동협약은 계약 당사자의 영업소가 소지하는 다른 두 국가가 모두 체약인 경우에 적용되며 1개국만 체약인 경우는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A국과 B국이 만약에 CISG의 체약국이면 자동으로 CISG가 적용이 되지만 어느 한 나라는 체약국이고 어느 한 나라는 체약국이 아니다. 그럼 자동으로 적용이 안 되고 반드시 계약서상에 이 계약에서 준 것 부분 CISG로 한다라고 서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그때 비로소 이 CISG가 준거법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직접 적용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은 바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B번 맞고요. 그 다음에 동협약은 일반 법원뿐만 아니라 중재법정에서도 적용이 된다. 전부 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 B, C가 다 올바른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D번 보시면 동협약은 계약 당사자의 국적을 묻지 않고 그들이 상인인지 여부를 묻지 않지만 그 당사자 간의 계약이 상사매매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민사계약에는 적용된다. 자, D번 보기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보기예요. 그래서 CSG에서는 국적도 묻지 않고 그다음에 상인인지 여부도 묻지 않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상사계약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개인 대 개인인 민사계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민사계약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A, B, C, D번이 틀렸기 때문에 A, B, C가 정답이 되겠네요. 7번 무역계약의 주요 협상 조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는데, 1번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약정된 이행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의 일방이 본질적인 계약 위반을 자행할 것이 명백하게 예견되는 것만으로는 무역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없다 되는데, 정답은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를 인도받기로 했는데 이것을 1회 그 다음에 2회, 자, 3회에 걸쳐서 인도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설비 라인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1회는 정상적으로 왔는데 2회를 보니까 이것이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자, 근데 설계상으로 2회가 불량이면 3회도 반드시 불량이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바로 3회 물량이 도착하기 전, 다시 말해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에 위반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고, 아울러서 불량품이 왔던 이해분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무역계약에서 대금결제 조건으로 선화증권의 발행일부터 60일째 되는 날 대금을 결제한다는 것 같이 이렇게 약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분할선적이나 환적이 허용된다 그렇게 되는데, 자, 대금 결제 조건하고 그 다음에 분할선적이나 환적하고 연관성은 전혀 없어요. 그죠? 전혀 없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항공운송장의 상품 명세란에 발행일과 다른 별도의 비행일과 비행시간이 부기되어 있고, 만약 부기된 비행일과 발행일이 다를 경우 운송장 발행일을 선적일로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항공운송장에 상품 명세란에 자, 발행일도 있고 그다음에 비행일이 있단 말이에요. 발행일과 비행일이 있는데 만약에 인쇄된 거 이외에 그 이후에 별도로 부기됐다. 다시 적었다는 것이죠. 다시 적었는데 이 적은 날짜하고 발행일이 다른 경우에는 바로
이 북일이 발행이라면 바로 운송장 발행일을 선적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서 인쇄된 거하고 그다음에 북이 된 거하고 서로 선적일자하고 비행일자가 다르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했던 북이 날짜 그것이 우선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보스턴 조건은 일반적으로 선주가 선적 및 양아시 하역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거 맞네요. 1, 3번 틀렸으니까 뭐 정답은 자동으로 4번이 되겠는데, 보스턴 같은 경우는 전기선이죠. 전기선에서 사용되는 운임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처음에 선적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양육할 때까지 이런 비용이 전부 다 운임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보스턴 조건이 되겠고, 전기선에서 책정된 운임은 전부 다 이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자, 8번 다음은 무역계약의 범죄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무역계약은 매도인의 물품 공급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유상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청약에 대해서 매수인의 승낙이 이루어짐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데, 여기까지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뭐죠? 여기까지는 낙선계약이죠. 낙선계약인데 반드시 매도인이 청약을 했다고 해서 매수인이 그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쌍무계약은 아니죠. 쌍무계약은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그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쌍무계약이죠. 자, 그래서 정답 2번 되겠고, 굉장히 쉬운 문제네요. 이런 거는 무역영어 한 2급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네요. 자, 9번 다음은 무역계약의 특징 및 체결과 관련된 설명이다. 자,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되는데, 자, 1번 청약에 대한 승낙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청약과 승낙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승낙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청약을 할 때, 자, 네가 나에게 승낙하는 것은 반드시 이메일로 해라. 그래서 이메일로 하라고 승낙의 방법을 지정해 놨는데, 상대방이 이것을 팩스로 승낙에 통지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메일로 승낙의 의사를 밝히라는 것은 본인이 팩스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승낙의 방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승낙의 의사표시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이거 맞고요. 그럼 2번, 자, 무역계약은 낙선계약적 성격을 가지므로 승낙만으로 계약은 성립되지만 승낙 당시에 물품이 존재해야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건 틀렸어요. 무역계약은 낙선계약인데, 낙선계약이라는 것은 매도인의 판매 의사와 그 다음에 매수인의 구매 의사, 그런 것이 이제 합치가 되면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이렇게 청약과 승낙을 하는 그 당시에 반드시 물품이 존재하거나 그다음에 그렇게 승낙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로 이전되거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물품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무역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매수인이 이런 물품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매도인에게 만약에 청약을 했다. 근데 현재 매도인이 그런 물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수인의 청약에 대해서 알았다. 그 물품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승낙을 하고 난 다음에 물품을 만들게 되니까, 바로 청약에 대해서 승낙한 그 당시에는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물품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없지만 반드시 물품이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3번, 4번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위한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한 내용인데, 자, 1번 무역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은 1인 또는 다수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의 유형과는 구분된다 되는데,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이요. 자, 청약 같은 경우에 청약은 반드시 반드시 1인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1인 말고 어떤 특정한 다수, 예를 들어서 1인 이상 3명도 괜찮아요. 3명을 A, B, C를 특정을 해가지고 너 해가지고 이렇게 청약을 하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 아니에요. 그래, 이거 말고 그룹으로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하는 것은 바로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이거 반드시 구분을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제의가 청약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물품 수량 가격 등이 확정적이 된다. 그래서 청약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청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요건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물품 수량 가격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CISG의 그 영문 조항이 무형용어 부분에서도 잘 나오니까 물품 수량 가격은 잘 외워두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3번 무역계약 체결을 위한 승낙은 청약의 유효기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청약 내용에 동의할 경우 침묵이나 무행위도 승낙에 해당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를 해야지만이 청약자가 승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이 꿀먹은 번호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뭐 승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침묵하거나, 그죠? 사일런스 하거나, 그 다음에 무행위, inactivity 하면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승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이건 상식의 문제가 되겠어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맞는 것은 가급적 설명을 안 드리고요. 맞는 것들은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것이고요. 주로 틀린 것만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것까지 다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이게 문제를 읽어드리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여러분도 지루하시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주로 오답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제가 맞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꼼꼼하게 그걸 잘 챙겨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11번 청약자가 계약 성립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 조건부 청약 중에서 일정한 기한 내에 판매하고 남는 물품을 반품하는 것 조건으로 하는 청약의 명칭은 너무너무 쉽죠, 그죠? 너무너무 쉬워요. 뭐냐면 바로 여기네요. 판매하고, 그죠? 판매하고 리턴 반품하는 조건.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걸 다 모른다 하더라도 바로 세일하고 리턴만 알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1번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unsold를 이제 뺐는데 제가 뺀 것이 아니고 이제 기출 문제에서 이제 unsold가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재고가 있어야지만 유효한 거. 그러니까 어떤 재고 물품을 일시에 막 떨이로 확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청약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떨이 해가지고 물품을 먼저 팔아버리게 되면은 이 승낙을 해도 계약이 성립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고 잔유 조건부 청약 같은 경우에는 떨이 물품, 재고 물품을 확 처분할 때 유효한 게 되겠죠. 그래서 선착순 판매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픈 어프로벌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물품에 대해서 판매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에 일단 샘플을 견품을 그쪽에 보내가지고 상대방이 견품을 보고 만족하면 그것으로서 계약이 성립되는 조건이 바로 offer one approval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offer without engagement 예약 불능 청약이 되는데 다른 말로 market fluctuation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시황 조건부 청약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시황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 되겠는데 뭐 곡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광물 석탄이라든지 석유 이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결정되는 것을 가격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청약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offer without engagement가 되겠어요. 자, 4번 문제 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뭐 광물이나 그다음에 석유 같은 곳에 같이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폭이 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청약은 무엇인가 하고 묻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4번 offer without engagement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12번 다음은 무역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이다.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자 1번 한국 매수인의 요청에 대하여 미국의 매도인이 견적 송장을 송부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의 성립이 되느냐? 이건 아니죠. 한국 매수인이 어떤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 매도인에게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견적을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미국의 매도인이 이제 견적서를 보내왔단 말이죠. 보내왔다고 해서 매수인 내가 반드시 승낙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매도인이 견적을 보낸 것에 대해서 뭐 가격이 비싸다든지 그렇게 되면 매수인인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디스카운트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견적서를 보내왔다고 해서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에 따라서 매도인이 견적서를 보내왔다고 해서 그것이 승낙이 되는 것이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13번 다음 계약의 성립 및 계약 조항과 관련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되어 있는데 1번 자 비엔나 협약에서 수출자가 구매 주문서에 의해 물품을 발송한 경우 별도의 물품 발송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통지서 도착 시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되는데 이것은 틀렸어요. 자 매수인이 구매 주문서를 보내는데 바로 매도인이 그거에 대해서 물품을 발송했단 말이죠. 발송했으면 그것이 발송됐다는 것을 이제 그 매수인에게 통지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통지서가 매수인에게 도착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매도인이 물품을 발송을 하고 그러한 발송됐던 사실을 통지할 때 바로 계약이 성립된 것을 본다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자제품과 일반 자파류 구매 의사가 기재된 독일 기업의 주문서에 대해서 전자제품에 대한 공급 의사를 통지한 경우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전자제품하고 자파를 구매하겠다고 구매 의사를 이제 보냈는데 이 매도인이 이거에 대해서 자파에 대해서 말이 없고 전자에 대해서만 공급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에 그럼 뭐죠? 바로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승낙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partial acceptance가 돼가지고 부분 승낙에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고요. 3번 자, 비엔나 협약에서 수입자의 대금 지급 의무에는 신용장의 개설, 해외 송금 허가 등이 포함이 되는데 물품에 대한 위험이 이전된 이후에는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대금 지급 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코터미스도 보게 되면은 매도인은 매수인 시장 운송인 또는 매도인 시장 운송인 또는 본선 적재, 적재가 되면 그것으로서 물품이 인도된 것으로 보고 그것으로서 위험에서 이제 해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인도된 이후에 매수인에게 바로 물품이 도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했기 때문에 매수인은 이거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그대로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3번이 맞았네요. 맞는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참고적으로 계약서에 해당 거래의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조항을 설명 조항이라고 이건 맞는데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와 같은 문장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건 틀렸어요. 자, 간단하게 기재하는 조항을 설명 조항이라는 건 맞는데 이것은 시작할 때 whereas 이런 식으로 설명 조항이 시작되죠. 설명 조항이 이제 시작이 되고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약인 조항이라고 그래요. 약인 조항이라는 것은 이 본 계약서에 따라서 매도인은 이런 의무를 부담하고 또 매수인은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규정해 놓는 조항, 그것이 바로 이제 약인 조항이 되겠어요. 참고적으로 이제 알아주시고요.